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시험 발사를 시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도 할 예정이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예정된 수술들이 취소되고 환자들이 전원하거나 퇴원 조치됐습니다.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74분 동안 1000km 넘게 비행했다고 주장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동신문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 6,648.4km까지 상승해 거리 1,001.2km를 74분 51초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 발사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미국과 한국을 원색 비난하며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 6,648.4km까지 상승해 거리 1,001.2km를 74분 51초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 발사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미국과 한국을 원색 비난하며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재해서 북한의 강력한 대응과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에서는 한국의 나토 군사기밀 공유체계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자,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현지 시간 새벽 5시 45분 화상을 통해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뒤 불법 행위엔 대가가 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개최되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거라며 한미일 간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와 같은 안보 협력을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은 회의 개최지인 빌뉴스는 물론 파리와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 가능한 실질적 위협이라며 한국과 나토 간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토 동맹국 간의 군사기밀 공유 시스템인 바이시스에 가입해 나토와 군사정보를 교환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시스는 미국 주도의 5개국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와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과 나토도 이 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보 협력과 사이버 협력 강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나토의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실질적 협력을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원전과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TV조선 김주호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집회에 이어 행진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주말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서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로 도로 일부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3시 세종대로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5만 5천 명이 모이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 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전쟁 기념관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14일 세종대로와 대한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총파업 마지막 날인 토요일엔 을지로 방향으로 수만 명이 행진하는 본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세종대로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예정돼 있어 도로 혼잡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 250여 명을 배치하고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 가변 차로를 만들어 차량 우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세종대로와 종로, 한강대로까지 극심한 교통 정체가 불가피한 만큼 경찰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을 벌입니다. 수술 취소와 입원 환자 강제 퇴원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당장 치료가 급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들이 병원 입구에 줄지어 섰고 퇴원 수속 창구는 북새통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연결해서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정상 진료가 어렵게 되자 양산 부산대병원이 1,280개 병실을 비우기로 한 겁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파업한다고 저염하고 하시는 병은 없어요, 지금. 나중에 혹시라도 환자가 잘못되면 이건 누구 책임인지. 절반으로 줄어든 외래 진료로 발길을 돌리는 암 환자도 있었습니다. 전이 개발돼서 이제 계속 지금 외래 진료도 다음 주부터는 불투명하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암수술 100여 건을 취소한 국립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수술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암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기도 하고 제때 받아야 되는 수술 받아야 되는데 3일을 별로로 삼으면 환자 불편이 잇따르자 국립암센터 노사는 파업 참가 인원을 150명 정도로 최소화해 진료 공백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파업에 대비해 신규 입원을 중단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급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병원들은 보조 인력 투입을 준비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고 했지만 발급이 거부된 바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는데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 씨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라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유 씨는 한국 국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 일반 외국인과 결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 백대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오늘부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노총이 이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총파업을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집회의 목적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 민노총이 밝히고 있는 집회의 목적은 네. 임금 인상, 주 69시간제 저지, 그다음 노조 탄압 중단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일단은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정권 퇴진까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노동조합법 2조는 뭐냐면 정의 규정이에요. 근데 정의 규정을 못하러 개정하느냐 싶지만 이 정의 규정의 사용자의 개념을 넓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더 책임을 많이 지울 수 있게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3조하고 제4조인데요. 제3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그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있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파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반향을 일으킬지 얼마나 공감을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근무 환경 개선이나 임금 인상 이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만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면서 집회에 사유로 드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권 퇴진을 위한 어떤 노동쟁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이 명목상 구호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라고 한다면 이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동조합도 파업을 하더라도 이런 정치적인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폭력과 파업을 통한 노동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요 최저임금 주 69시간 또 노조를 좀 탄압하지 말라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또 파업을 해야 되고 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집회라고 하면 보통 이제 주말에 많이 했잖아요. 토요일에. 네. 토요일에 많이 해서 그동안 만약에 시민들이 집회가 있으면 오늘은 도심에 가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평일에도 이렇게 집회를 대규모로 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도심에 직장을 가진 분들이나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크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평일에 여는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허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보면은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금요일 퇴근 시간에 집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관할 경찰서에서 집회를 제한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집회를 허가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근거를 통해서 그런데 워낙 금요일 오후에 그 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이면은 오늘이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퇴근 시간도 아니고 1시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지켜보는 직장인들이나 시민들도 그렇고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건의료노조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에 나섭니다. 총파업이 19년 만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하고 또 응급 환자들도 지금 응급실이 굉장히 꽉 차 있어서 어디 병원을 갈지 모르고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노조원들이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 4만 명 정도가 이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만 응급실이라든가 수술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응급 의료 인력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자체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술하고 나서 퇴원하면 결국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원을 간호할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술을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화가 되지 않고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고요. 또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또한 간호 인력과의 2년 전에 정부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간병인 통합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인력, 간호 인력 확충 이런 것들이 좀 확충되어야지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또는 환자들에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 빨리 좀 합의했던 안들을 신속히 이행해서 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좀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환자가 파업해서 수술 못해서 더 병이 악화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의료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을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중재원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는 모든 것들을 피해자인 원고가 다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인정을 해주고 싶어도 또 일방의 이야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피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다른 분들도 아니고 이렇게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사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든타임이 있었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그런 참사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인데 병원이 저렇게 그 파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어떤 환자가 사망하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환자 본인이나 아니면 그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건 그 관련된 의료인들은 의료법에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격을 주는 것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자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솔직히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인데 보건의료노조 자신들이 요구하는 관가 관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좋겠고요. 예. 2년 전에 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간병인이 함께 조무사와 함께 이런 간호-간병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환자들의 비용, 간병인 부담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상 목숨이 연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걸 또 정부가 받아들였었거든요. 또한 보건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아마 지금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직 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실상 굉장히 이직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네. 간호사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의료법상으로는 환자 12명,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 이하여야 되지만 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12명 이상으로 간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간호가 제대로 된 간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간호 인력도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요구 자체는 이미 정부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의사 숫자를 늘리지 말아달라고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간호사 같은 경우는 환자들의 좀 상태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간호사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또 의사들의 파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피해자가 피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집단 파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아파가지고 갔는데 네네. 이게 지금 집단 파업 때문에 의료진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아서 네. 내 병세가 악화되거나 환자가 사망했다. 자, 이거는 입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케이스로 법원에 갔을 때 예. 과연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정당 행위였다. 왜냐하면 그 파업 행위 같은 것들이 정당한 행위라고 네. 분명히 주장을 할 것이고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진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악화가 됐거나 아주 극단적인 그 악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몇 시간 차이로 해가지고 과연 그만큼 악화가 됐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의료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그 실무적으로는 난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그 의료진들이 파업할 때는 환자들이 아프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는 다음 소식도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유 씨의 과거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혈통을 가지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내 아이들을 봐서도 그렇고 가족을 봐서도 그렇고 안 되겠다라는 어떤 방법으로든 선처를 해주셔서 제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예, 네. 지금 유승준 씨 이야기를 좀 봤는데 저 지금 법원이 지금 우리나라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 우리나라 그 법원이 아니고 네. 제외 공관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공관이 스티브 유에게 그 비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F4 비자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해당 국가, 미국의 유효한 여권 당연히 있겠죠. 그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이게 사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자라고 그 비자를 사증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은 그 외국인의 권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재량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비자가 어떻게 있냐면 비자가 A부터 H까지 있는데 제일 강력한 비자가 어떤 비자는 F5예요. F5는 영주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 갖고 있으면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수시로 그냥 막 드나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F4거든요. F4는 재외동포 비자인데 이것은 거의 영주권에 준하는 정도의 그 강력한 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4 비자를 갖고 있으면 한국에 와가지고 뭐 온갖 일 다 하고 뭐 다 해도 돈 벌고 뭐 그래도 다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자를 발급할 권한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재외 공관장에게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위임할 수 있는데 다른 비자도 아니고 F4 비자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신중하게 발급해야 되고 그만큼 재량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그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자 면제 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갈 때 그냥 에스타 등록만 하면 그냥 가잖아요. 예.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만약에 스티브 유가 그 우리나라 오고 싶으면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면 되는데 90일 동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런저런 그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꼭 F4 비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나라 정부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네. 그러면 지금 이승준이 아까 본 영상에서 내 아이들을 봐서라도 가족을 봐서도 안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선처를 해주셔서 제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F4 비자가 아니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광 비자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유가 진짜로 제가 봤을 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우리나라 병역 의무를 기피했잖아요. 예. 만약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면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을 갖다 자꾸 이렇게 혼동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스티브 유 같은 사람이 왜 못 들어오게 한국 땅을 못 밟게 만드느냐. 그게 예. 아니거든요.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90일 동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벌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난 끝까지 이제 영주권과 같은 F4 비자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2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뭐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법무부라든가 비자 발급 예. 관련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편법으로 이제 출국을 했고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입국 심사를 거쳐서 거부하겠다. 이건 네. 뭐 공익과 사익에 비교했을 때 국가의 병역 의무를 잠탈한 것들은 공익에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또 유승준 씨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한국 국적을 가졌던 동포 아니냐. 그냥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이 아니라 재외 동포법에 따라서 입국할 수 있고 또 취업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하냐. 너무 가혹하다.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1심 판결에 있어서는 사익보다는 공익이 중요하다. 병역을 이탈하고 나갔고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대로 국민들께 좀 반성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제 공적인 이익을 더 볼 것이냐 아니면 유승준 씨가 2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가혹한 형벌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걸 결국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관광 비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신청했을 때 바로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또 이거에 대해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도 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LA 총영사라든가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에서 1.4%로 낮췄습니다.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줄고 무역 수지가 2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침체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경기가 언제 되살아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비하드웨어, 기업 간 거래, 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신기술에 5년간 450조 원, 현대차는 생산력 강화 등에 10년간 109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술 초격차 확보와 신사업 발굴로 수익을 확대해 경기 침체로 인한 지금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신사업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과정의 정보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는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초과 시 방출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기시다 총리가 미소와 함께 한국어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이후 2개월여 만에 마주한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영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国際社会の諸課題について率直に意見を交わすことで日韓関係の強化に一層弾みをつ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방사선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도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기준치 초과 시 즉시 방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로 수출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상호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조만간 도레이 첨단 소재 등 일본 소부장 업체들의 대한 투자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모이는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열립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ARF 의장 성명에 북한 도발 문제 등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 장관은 ARF는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회의라며 북한의 ICBM 발사는 이에 대한 도발이자 도전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측 인사를 만난다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로 최선희 리용호 외무상이 정부를 대표해 직접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회의였던 지난해에는 안광일 주 아세안 북한 대사가 참석했는데 올해도 안 대사의 참석이 점쳐집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장 성명에 관련 내용이 담기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회의 기간 아세안 플러스3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에도 아세안과 일본, EU, 호주 등과의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하고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중국 왕毅위원과의 대면 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성사된다면 한중 장관급 양자 대면 회담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6번째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오염수 관련 논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공개에서 다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기준치가 초과를 하면 방류를 당장 중단하겠다. 자,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는데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준치 초과하면 당연히 방류를 중단해야 되죠. 예.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수산물 안전에 방점을 찍고 있으면서 예. 그러한 그 검증이라든지 모니터링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방사능 물질 기준치가 초과한다면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한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향후에 일본이 이제 그 방류를 할 경우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검증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신뢰하되 검증하라, trust but verify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증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일본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방류는 기정사실화되는 측면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방류를 전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제 기시다가 버튼을 누르느냐에 의해서 일본의 방류는 지금 기정사실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만한 합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한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의 내용 자체가 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방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찬성한 것밖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세계 합의라고 하는 게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간 공유하겠다. 이건 이미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 정부에만 얘기한 게 아니죠. 전 세계에 얘기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성 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때 방류 중단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래도 방류를 한다면 반환경적이고 반인류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땐 하나만한 얘기고 방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다?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 반컵을 채워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방류로 시작하면 하루에 100만 톤씩 3, 40년 동안 해양에 투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폐기물을 갖다가 공유지인 해양에 방류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거지만 우리 정부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우리 국민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전 기본적으로 방류에 반대합니다만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방류를 인정해준 정상 간 합의였다라고 밖에는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 국민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수산물 수입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논의되면서 이 수산물 수입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좀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좀 확실하게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이 수산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 특히 후쿠시마 주변 지역 8곳에 대한 수입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더 배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몇 번을 강조하고 요번에 또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오염수 방출 계획과 수산물 수입을 자꾸 연계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지금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IAEA의 방류 계획이 안전하냐의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수산물 수입과 연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걸 정부가 이미 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이것을 만약에 여기가 흔들리게 되면은 정부나 또 그 집권당의 지지도에 상당한 그 균열이 갈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신뢰해 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당원 커뮤니티가 개설되자마자 친 이재명, 친 이낙연 지지자들 사이에 전쟁터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 신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와가지고 왁삭지껄 하겠죠. 이후에는 저는 정화가 되고 아마 소수가 남아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하면서 확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저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또 해당 행위입니다. 저런 극한적인 아주 혐오 표현을 쓰든가 차별적 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죠. 당내에서 퇴출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커뮤니티에서 좀 막말이나 좀 상호 비방이 굉장히 심하게 오가고 있나 보죠. 제가 볼 때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과 소통을 위한 채널, 플랫폼은 확대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정당이 존립해야 될 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건강한 토론을 하는 대신 자기 주의 주장만 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줄 발언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어떤 규제, 조정, 정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이나 방송에 정치나 법률적 잣대가 개입하게 되면 소위 언론 방송 자체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검열을 하는 측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론 방송사들이 다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정당이 기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개입해 들어간다면 자율적인 토론이 벌어질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룰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생각도 들어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 내부의 기준을 여댈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유롭게 당에 있는 플랫폼과 소통 채널에서 자유로운 발언들을 하십시오라는 측면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권장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조치가 가야 되는데 이게 선호가 바뀌게 되면 저는 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과도한 좀 보도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과도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길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일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인 토론을 벌여요. 그리고 맨날 그 사람들이 그런 글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 타격을 통해서 당 내부에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구독이 무서워서 장까지 못 담그는 사태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사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의원을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구상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수박, 낙지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커뮤니티가 사실상 예견된 거였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당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그 당 지지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지하는 글들 내지는 옹호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하고도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토론이라는 것하고 논쟁이라는 것하고 일방적인 강변이라는 건 전혀 다른데 이것도 시간과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가 욕하는 플랫폼이라고 빌미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글들에 욕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듯이 인권 침해,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과 관련한 글은 자동으로 삭제를 하든지 그것은 토론 문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이러한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상대가 가지는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 물론 정치권에 그럴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치 문화와 연동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특히 그리고 어떻게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한쪽 조직 내지는 집단에 의해서 다른 쪽 집단이 일방적으로 욕을 먹는 그러한 식의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그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걸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라고 곡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 생산적인 비판, 욕하지 않고도 말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문화를 하향 평준화시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 당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이제 계속 보여드렸는데 화면을 좀 다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낙지가 제철인 계절, 뭐 낚시는 역시 탕탕 쳐서 먹어야 된다. 자, 이렇게 좀 입에 담기가 좀 힘든 그런 말들이 좀 비판이 오고 가고 있고 저것은 낙지 모양이 머리가 이제 수박인 자 그런 모양을 잘 합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취소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수박, 낙지 논쟁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지속되었던 내용이고요. 민주당 내부에 나름대로 좀 구연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문재인 당시 이제 대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갈등도 있었었고 예. 이제 이건 두 사람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지지층들의 갈등이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대선 후보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죠. 이런 갈등들 때문에 대선이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 패배의 책임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또 피해의식들이 분명히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그런 피해의식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뭐 낙지 또는 예를 들어 수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단어 자체가 당 내부에서는 대선 패배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건 매우 기분 나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소위 이재명 당대표와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호우 때문에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는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는 야당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건데 야당 당대표와 또 전직 총리가 막걸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호우 경보가 내렸어요.
그럼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박, 낙지 이런 예를 들면 지지층들의 발언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다음 주에 만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의 이제 팬덤 정치, 이 네. 팬덤 정치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분들이 꽤 많고 당내에서도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이제 다른 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에서는 팬덤 정치가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는데 민주당 내에서 특히나 팬덤 정치가 비판을 받고 또 이슈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 내부에 그런 문화가 최근에 생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팬덤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랫동안 팬덤들이 존재했었는데 예. 그 팬덤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세력화하고 좀 자기의 발언권들을 매우 예를 들면 강성적인 발언을 통해서 쏟아냈던 과정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예. 모습들이 저희 국민과 이격되는, 서로 멀어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정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발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면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원들의 자율적인 참여, 그다음에 좀 더 폭넓은 참여들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은 활성화시키되 저희 국민 상식들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적인 좀 조치들은 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거기에 맞는 당내 기율들을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좀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다음 주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좀 당원들에게 공동 투쟁, 공동 단합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정에 대해서 그것을 잘 막아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나간다고 얘기하면 그런 어떤 좀 강경한 언어들이나 용어들이 조금은 좀 예를 들어 수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사실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팬덤 정치는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어느 정도의 팬덤 정치는 용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희한한 발언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강성 팬덤 문제를 BTS 팬클럽 아미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물론 뭐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이 이 발언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말발이 왜 그 안에서 안 먹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그 아미 BTS 팬클럽이 상당히 불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이제 연예인들, 엔터테이너들의 그 팬클럽들, 그 팬덤을 구성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남들로부터 더 추앙을 받고 또 칭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콘서트라든지 관련 어떤 그런 미팅이 끝난 다음에 주변을 깨끗이 한다라든지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엔터테이너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일에 쓴다든지 이러는데 정치권에 팬이 있다라는 거는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한 그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은 진짜 잡아먹을 듯이 그러다 보니까 욕도 하고 명예훼손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하면서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굳혀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상대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업보를 되받는 거라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팬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무슨 뭐 아까 낙지에다가 수박, 낙지와 수박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이재명 정치인을 더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특히 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자유롭지 못해요. 욕, 이재명,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 연상하는 대중들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이재명 팬이라 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겠어요 해갖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또는 정말 그
정말 깊은 상처가 되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상흔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면 역시 이재명 대표가 뽑았기 때문에 저 정도 말을 하는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유명한 밀란 쿤데라가 별세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프랑스로 망명한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향년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외신은 고인이 오랜 투병 끝에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쿤데라는 공산주의 체제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교수직을 지내며 소설 농담과 희곡 열쇠의 주인들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스탈린 독재에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쿤데라는 1968년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참여한 뒤 고초를 겪다가 결국 탄압을 피해 1975년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1984년 그의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집필하며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메디치상과 프란츠 카프카상 등 수차례 유명 문학상을 받고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수차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쿤데라는 작가는 작품으로만 말해야 한다는 신념을 고수하며 생전 언론과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의 복장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지난주 제가 보여드린 드론 사진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촬영하는지 질문을 주셔서 실제 취재할 때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취재 당시 착용했던 복장과 장비인데요. 외부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어텍스로 된 바람막이를 입고 지상에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광각과 망원 렌즈를 물린 2대의 카메라와 이 노트북을 메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드론은 본체와 조종기로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종기에 휴대전화를 연결한 뒤 평평한 곳에 놓고 드론을 띄워서 촬영합니다. 네, 실제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은 사이즈인데요. 촬영에는 드론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드론이 없던 10여 년 전엔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인근 건물 옥상을 올라가기 위해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니면 헬기에 탑승해서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항공 촬영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등장하면서 접근할 수 없는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서 쉽게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방이나 구조대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점도 드론의 장점입니다. 네, 그런데 드론을 아무 곳에서나 띄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행 및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행 금지 구역과 국가보안시설은 피해야 합니다. 지난주 보여드린 BTS 축제의 경우 날짜가 확실해 사전에 신청해 취재했고요. 튀르키예 취재 당시 지진 피해 현장이나 이재민 텐트를 촬영할 때는 현장의 군 책임자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띄웠습니다. 네, 드론을 이용한 사진을 오늘 아침에 준비해 오셨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굉장히 익숙한 곳이네요. 네, 이 드론으로 촬영한 스튜디오 내부입니다. 저기 보시면 출연자들이 앉는 데스크가 보이고 제가 사진을 소개하는 미디어월이 보이네요. 류지연 앵커나 시청자들이 항상 눈높이에서만 보던 스튜디오 내부를 위에서 보니 매우 새롭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렇게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이슈의 현장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보도사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셈이죠. 네, 드론 취재에 담긴 뒷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드론이 저널리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미 일부 서쪽 지역에선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군산과 김제, 충남 보령과 서천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250mm 이상으로 매우 많겠고요. 강원과 충청, 전북 북부에도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많은 비로 인해 침수나 산사태와 같은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 주변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와 대구 29도, 부산은 28도 보이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돌겠고요. 내일은 주로 남부에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또 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